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들은 흔히 하레디라 불리는데요. 성서에 따라 옆머리조차 함부로 자르지 않는 엄격한 종교인입니다. 한평생 종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레디들은 남녀의 만남보다 종교적 결합을 중시하죠. 그래서 대개 같은 하레디 중에 중매로 짝을 만나 평균 6명이 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אנחנו משפחה בת 10 ילדים. הרבה ילדים זה מוסיף מלא שמחה, מלא סיפוק בבית. יש מלא אווירה, יש שמחה בבית. יש לי 12 אחים ו6 ילדים. כן, כתוב בראשית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 הארץ. איתי ביחד יש לי 16 ילדים, 10 אחים ו6 אחיות. כמה ילדים אתה רוצה? כמה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רוצה. 하레디는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정규 교육 과정과 별개인 종교 학교에 다니죠.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공부하는 남자들은 최근까지 군입대도 면제받아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많은 하레디 남자들이 생업에 참여하지 않고 여성이 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꺼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들 다수는 빈곤층입니다. 최근 하레디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남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중입니다. 현대화된 초정통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도시로 향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30여 분 거리의 위성 도시 엘라드. 소란스런 저녁 시간. 초정통파 유대교인이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현대화된 하레디 가정입니다. 독립한 자녀들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합니다. 3대 가족이 총 20명이 넘지만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라는군요. 잠시 이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This is the young one, This is Barry, my grandson. This is Moti. This is Hanoch. Talia. And her son. This is my wife, Ilanit. My son, Itai. My daughter, Adas. And the other daughter, Tahir, my son, Chaim Vital, and my youngest daughter, Yahel. We bring 6 children, and now when I'm 55, I said, why I didn't bring more few children? אני רוצה כמה שיותר בעזרת השם. אבל לעצור באיזשהו, ב10 לעצור בעזרת השם. 이스라엘은 종교에 상관없이 유대인 종교법에 따라야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더욱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야 하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경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일상이며 문화의 중심에 있는 가족. 왼쪽 팔과 머리에 두르는 것은 우리말로 성구함이라 불리는 테필린으로 네모난 작은 상자 안엔 성경 구절이 담겼는데요. 매일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
유대인 방식 코쇼로 만든 음식이 한상 차려졌네요. 하지만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정결례라는 손 씻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의식을 따랐으니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הכל נהיה בדברו. So we are very, very small nation. And what the Torah keep us as a nation for 3,000 years. This is the reason that we are survive as a Jewish nation. 하레디의 다자녀 출산은 이스라엘 출산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거의 4에 육박했다가 한때 중동 전쟁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거의 평균 3.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끊임없이 추락한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는 이주민도 한몫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일부 유대인 이주자들은 공동 정착지인 키부츠를 만들었는데요. 낯선 땅에서 살기 위한 대안이었죠. 초기 키부츠는 공동 생산과 분배를 했습니다. 80년 된 이곳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는 소득도 공동 분배했지만 요즘엔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변화 중입니다. 40여 년간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키부츠에 정착한 뒤 딸을 키우고 노후를 보내는 중입니다. 저희는 키부츠에서 거의 다 걸어 다녀요. 모든 편의시설들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식당 가는 길도 그렇고, 이 집은 워낙이 그 1세대 폴란드에서 오신 분의 자제예요. 그 자제와 그 사람의 자제, 그러니까 지금 2대와 3대가 사는 집이고, 이 집도 애가 셋인가 그렇고요. 이 집은 5명의 아이를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이런 거 다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다 알고요. 아이 너가, 아이 마야, 아다인, 아이. 600명이 사는 이 키부츠는 공동생활의 전통 때문인지 모두가 친밀한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키부츠라서 생활 전반의 시설을 공용으로 운영합니다.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건 물론이고 육아와 보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렇게 그 육아 담당을 한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거기를 밤에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밤에도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자고 그거를 지키는 엄마들이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고, 저희도 쭉 그렇게 했었어요.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유아원에서 육아 담당자가 돌보며 재웠고 부모들과 떨어져 지냈죠. 요즘엔 아이들이 낮 시간만 공동 보육과 교육을 받습니다. 키부츠에서는 보통 유아부터 초중등학교까지 운영하는데요. 이스라엘 교육부에서 정한 정규교육 과정을 따릅니다. 키부츠 내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 시간. 세계 어디나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는 비슷해 보이죠?
함께 모여 살고 같이 공부하니 공동체 정신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ילדים שגרים בחוץ הם בתוך העיר, לצורך העניין, הם לא חיים כקהילה. פה הם בעצם, אנחנו כולנו גרים ביחד, אנחנו חוגגים את החגים ביחד בתוך הקהילה שלנו, וגם הילדים לומדים לעשות את זה ביחד. הם חוזרים מבית ספר והצוות מקבל אותם, הם מקבלים ארוחת צהריים, והם בתוך הסביבה הטבעית שלהם, הם בבית, הם בתוך הקיבוץ. זה ממש חג. 부모들의 퇴근 전까지 키부츠에선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행여 퇴근이 늦어도 이웃이 함께 돌본다네요. 오후 4시 하원 시간. 탄력 근무로 일찍 퇴근한 아빠가 아이와 집에 갑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하원길. 아직 우리에겐 영 익숙치 않은 풍경이죠. 맞벌이 부부 도리 위스킨 씨 가족입니다. 3대째 키부츠에 사는 이 가족은 잠시 키부츠를 떠나 살기도 했지만 첫 아이를 낳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그리웠다네요. מה זה משנה? They go to the kindergarten with kids that lives nearby, so it's a very safe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it doesn't open the opportunities to meet other kids, other cultures. So I think it's a plus and a minus. 키부츠의 보육비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립 유치원이라 공립보다 비싸지만 대체 불가한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Starts at 7:30. They're there till 4 o'clock, and the kibbutz is giving those services in vacations, in holidays. So those are the main benefits. The kibbutz is supplying a large amount of time taking care of your kids, which allows you to work in a very variant kind of works. 사실 키부츠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대인 이주민들의 절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공동 육아도 노동을 위한 공동체의 대안이었고요. 하지만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이란 키부츠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부츠처럼 세계 각국의 이주민들이 유대교라는 종교 아래 모인 나라. 종교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대교인은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출산율에도 차이가 있죠. 초정통파인 하레디의 출산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종교적 유대인, 전통파 유대인이 따릅니다. 유대교를 종교가 아니라 문화로 받아들이는 세속적 유대인의 출산율이 꼴찌지만 이들조차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But one of my problems with that explanation as a social scientist is if that was the case, you'd expect to also see it in Jewish communities in other places. So Jews in France, in the UK, in North America, you'd expect them to have many more children, and they don't. 보세요. 유대인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출산율에 차이가 납니다. 무려 1명이나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이 유대교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Most of them will say free
children or 2 children. And if you ask them why, they'll say, well, I guess this is the right amount. They won't have a good justification for why they would want that number of children. But if you look more closely at their environment, you would realize that this is simply a matter of conforming to social conventions. Their parents had 3 children. Their older brothers and sisters had 3 children. So there is this implicit pressure that they would have 3 children as well. If you have only 1 child in Israel, this is completely exceptional. 오늘의 이스라엘, 무엇이 출산율을 높일까요? 특별한 보육 정책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 수도 텔아비브를 찾았습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 맞벌이 엄마와 새 아이의 출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는 모습은 만국 공통이네요. 아이들을 다 데려다 주고야 엄마는 출근을 합니다. 텔아비브는 비싼 주거비와 높은 물가 때문에 맞벌이로 일하는 부부들이 많은 도시랍니다. 이제 막내와 함께 엄마가 퇴근을 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라 불도 켤 수 없기에 클레어 씨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근해도 조금도 쉴 틈이 없죠. 샬롬. 드디어 엄마의 육아 지원군이 오셨습니다. אתה רוצה שניקח אותך לטייל, לגינה? 이 집뿐 아니라 자녀가 1명 이상인 이스라엘 여성 중 71%가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אתה רוצה לשתות מים? אני אביא לך מים. היום כל הסבתות עוזרות לילדים שלהם. רוב הסבתות.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유대인 엄마들이 매주 하는 일. 이 밖에도 할 일이 아주 많이 쌓여 있죠.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1위인 만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 셋을 키우는 이 집 워킹맘에게 물어봤습니다. זה תלוי בגובה המשכורת. בבן הראשון שלי לא קיבלתי כי לא עבדתי. בבן השני שלי קיבלתי משהו כמו 30,000 שקל. ועכשיו בבן השלישי משהו כמו 40 ומשהו אלף שקל. 새 아이를 낳고 받은 혜택은 아이당 약 월 6만 원 정도의 아동 수당과 15주의 유급 출산 휴가였고요. 원하면 1년 무급 출산 휴가도 가능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אולי שיאריכו את החופשת לידה, במקום 3 חודשים שיהיה יותר ארוך. והיוקר המחיה, שבגידול ילדים, הכל נורא יקר שזה קשור לילדים. ילדים זה שמחה, זה טוב, זה כיף. 아이는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낳는다는 고백. 이스라엘의 육아 보육 시스템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걸까요?
3세 이하의 보육은 공보육과 사보육 서비스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공보육 시스템인 마오는 일하는 엄마에게 우선 이용권을 줍니다. 이외 정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보육과 개인보육 서비스가 있죠.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이스라엘 보육 체계를 좀 더 알기 위해 육아 정책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3세 이하 아동 보육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had not bad, even a good system for 0 to 3, but it's not universal, and that's the con, if you'd say. That's the bad thing, is that the services for children 0 to 3, the educational services are not free. And what Israel needs to do better, and Korea could probably do much better than us, is the 0 to 3 childcare services. 그렇다면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인구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I believe that there are dual expectations from women in terms of being the nation's reproducers, as well as working in the labor market and providing at least secondary income to the family. But still, there are gender wage gaps. 이스라엘 여성 70%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큽니다. OECD 평균보다도 10%나 낮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대졸과 고졸 여성의 자녀 수가 같아지거든요. I would say that social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rearing in Israel is moderate. It's not particularly high, and given the levels of support in Israel, most other countries at that level would have much lower levels of fertility. So although the government support for childbearing does help, I wouldn't point to that as a single factor that explains the high fertility of Israel. 이스라엘은 남녀 의무 징병제를 시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여성의 군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Military service is widespread, and it's expected of women as well as men in many population sectors. And I think that this contributes to a collective identity of Jews in Israel. I think that military service causes a delay in the beginning of families. 이스라엘은 인종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보수적인 면도 많지만 반대로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하죠. 일요일 오후 텔아비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성소수자 커플을 만났습니다. אז אני יגאל יערן, אני מנהל בית ספר יסודי בתל אביב. אני אסף גרינוולד, בן 40, אני דוקטור לביוכימיה. 이스라엘은 유대교인이 70%를 넘지만 동성애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정도로 성소수자에게 관대합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의 결혼은 불법이죠. 종교법상 권한을 인정받은 랍비가 주관해야 합법적인 결혼인데 동성 간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과 이혼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종교 법원의 독점적인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일지라도
자녀만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거든요. 대리모를 통해서 말이죠. בתחילת הדרך עוד לא חשבנו על ילדים. זה היה עוד מוקדם, רצינו לחיות את החיים, ליהנות מהם, לחיות מתל אביב. ולאט לאט, ככל שהשנים עברו, וגם מסביבנו כבר היו חברים שהתחתנו והביאו ילדים, והבנו שגם אנחנו רוצים משפחה. בא לנו לגדול כזוג עם ילדים ולהקים ממש משפחה. אבל הבנו שאנחנו רוצים ממש משפחה משלנו, לא שעוד... אז חיפשנו קצת כל מיני אפשרויות, ואז זה התאפשר בארץ ומאוד שמחנו, והתחלנו את התהליך פה. 1996년부터 대리모 출산이 합법화된 이스라엘. 2022년부터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죠. 부모가 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보건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등 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리모 또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죠. ובעצם מבחינת משרד הבריאות, אז הוא דורש אישור על 3 דברים. הוא דורש אישור מההורים המיועדים. הוא צריך לאשר את ההורים המיועדים כמי שמוכנים לתהליך הזה. הוא צריך לאשר את הפונדקאית בנפרד, שהיא מוכנה לתהליך הזה גם כן. והדבר השלישי זה שהוא צריך לאשר את הקשר ביניהם, את החוזה ביניהם. זה השלב השני בעצם שאנחנו... וחוץ מזה אנחנו צריכים גם להציג, כדי לקבל את האישור הזה אנחנו צריכים להראות תעודה מהמשטרה, שאין לנו עבר פלילי. סביב 170-180 אלף שקל לתהליך. זו הנורמה שיש, שנוצרה עם השנים.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대리모를 만났는데요. 두 딸을 둔 기혼자로 간호사입니다. כן. אז מתי אתם מסיימים את היום? ב-11. וואו. מעייף. כן, ארוך. רוצים לראות את הבלוט? כן. רגע. ברור, זה השוט הכי מעניין פה. וואו. איזה חמוד. וואו. איך את מרגישה אותו? אישה כמו, אתמול אבא אומר לי, נו, אני חייב לנסות להרגיש, אני חייב, תגידי לי בדיוק איפה. אין, עוד נורא קשה כאילו להרגיש מבחוץ, אבל אני מרגישה כמו כזה, כמו דג קטן. וואו. זה היה החלום שלי המון שנים, שעשיתי רגע הפסקה, ואמרתי שאני מאוד רוצה לעשות את זה, ופגשתי את יגאל ואסף, והחלטתי שזה שווה לי לעשות את זה עכשיו, ולהמשיך עם הילדים שלי אחר כך.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적극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녀 2명까지 체외 수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불임 치료 중인 여성에게 최대 80일의 유급 휴가를 주죠. 여기에 동성 커플 대리모 출산까지 허용한 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담당 부처의 책임자를 만나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Okay, so the issue of who should be eligible for surrogacy has been something that has been discussed over a number of years. It was approximately a year ago that the inclusion qualifications were expanded, both for same-sex couples and also for single parents, single women. Approximately a year ago. It was a request that came up from the population. Okay, it was a matter of equality. Okay, the feeling was that all persons should be entitled to reach their dreams of having children. 9월이면 두 사람은 부모가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됐죠. 이들에게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משפחה, לחיות בשביל עוד משהו,
לא רק בשבילנו, שיהיה עוד מישהו שאנחנו תומכים בו, מגדלים אותו, מחנכים אותו, ובעצם לייצר תא משפחתי שלנו. אז אם תבואו לצלם אותנו עוד כמה שנים, אני בטוח שהתשובה שלי תהיה יותר מפורטת, כי עכשיו אני רק יכול לדמיין. 한국의 5분의 1 정도 되는 국토에 거주 가능한 땅이 적어 인구 밀도가 높은 이스라엘. 1,0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issue is that the more people you have, and the more densely populated the country, then you're going to have less room for everything else. Obviously, the environment takes a hit because we have to build more and more and more to populate buildings, places where people can live.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 문제보다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이지만 정반대의 순위도 받았거든요. 최근 학업 성취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었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종교인 자녀들을 포함시키자 학업 성취도가 최하위였습니다. Half the children in today's schools are getting a third world education. A fifth, a little bit over the fifth, are Haredim. Another fifth, 22%, are Arab children. And then we have children in the periphery, social periphery, geographic periphery. Those groups together are more than half the children today in Israel. The education that they receive is below many third world countries. And here's the big problem. Not only are they getting a third world education, they belong to the fastest growing parts of the population, which means that when they grow up, they will not be able to support a first world economy, only a third world economy. With a third world economy, you can't maintain first world healthcare, first world welfare. The main one being how to keep on providing a good range of high quality services, which will lead to an educated and happy population. 인구 증가만이 답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할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고민은 저출생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남겼습니다.